안녕하세요. 과학보다 실용적인 인문학을 알아보는 시간, 인문학 코드입니다. 첫 콘텐츠로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을 소개해드리려 해요. 제가 근 3년간 독서 모임에서 이 책을 소개해준 분들만 30명 이상 만났는데 대체로 책이 20%도 이해하지 못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책에 숨어있는 코드들을 해석해드리려 합니다. 아마 여러분이 책 내용이 절반만 제대로 익혀도 일상에서 겪게 될 연애 문제는 대부분 해결하게 될 겁니다. 책의 출판 연도가 1956년입니다. 올해부로 딱 70년이 됐어요. 그리고 그동안 판매된 수는 3천만 부를 넘습니다. 그럼에도 이 책을 읽은 대부분은 연애를 여전히 어려워하죠. 오히려 읽기 전보다 더 어려워졌다고 말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유는 생각보다 굉장히 간단합니다. 답은 머릿말이 첫 문장에 있어요. 사랑의 기술에 대한 편리한 지침을 기대하는 사람들은 이 책을 읽고 실망할 것이다. 그만큼 우리는 사랑을 생각할 때 이성을 유혹하기 위해 내 눈앞에 있는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 편리한 기술만을 얻으려 한다는 것이죠. 그럼 그로부터 70년이 지난 한국 사회는 어떨까요? 70년 동안 사람들은 이 문제를 극복하고 진정한 사랑을 향해 나아가고 있을까요? 아쉽게도 아닙니다. 시대와 문화는 변할 수 있어도 인간의 본성과 본질은 변하지 않기 때문이죠. 여전히 사람들은 이렇게 묻습니다. 좋은 여자는 어디서 만나야 할까요? 여자 꼬시는 멘트 좀 알려주세요. 말을 어떻게 걸어야 하나? 하지만 이런 편리한 기술은 도움이 되지도 않을 뿐더러 오히려 우리를 연애와 멀어지게 만듭니다. 이런 방법론은 사실 연애를 시작하는 데 있어 전혀 중요하지 않거든요. 이런 방법만으로 연애가 시작되면 누구나 그 마법 같은 공식을 사용했을 겁니다. 말 한마디, 행동 하나만 하면 내가 원하는 이성이랑 연애할 수 있다는데 그걸 안 할 사람이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봅니다. 여하튼 이런 공식이 없기 때문에 못쏠려온 원희 형규처럼 사람들은 연애는 배워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생각하게 됩니다. 정답이 없고 상대방이 마음을 얻는 방법 따위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상처를 입는다고 생각하게 되죠. 그러나 이런 남성들은 정확히 반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연애를 시작하기 위한 기술은 정해져 있고 오늘 이 책에서 알아볼 사랑의 기술의 정답이 없을 뿐입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은 사랑의 기술 책에도 안 나와 있어요. 진짜 중요한 내용입니다. 지금 대략 2분을 넘었죠. 제 유튜브 통계상 보통 2분 지점에 40%에서 50% 정도가 남아 계신데 나간 50%는 사랑의 진정한 의미는커녕 자신이 생각하는 미숙함, 사랑이 아닌 무언가를 상대방에게 전달하여 고통을 주고 또 반대로 고통받는 삶을 반복하게 될 겁니다. 어쩔 수 없어요. 저는 철저한 차별주의자라서 저에게 가치를 느끼고 시간을 투자해주시는 분들께만 좋은 내용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연애 시작을 위한 공식은 어느 정도 정형화되어 있고 이미 시장에 널리 유통되어 있어요. 다만 사람들이 그런 공식을 마주할 때마다 자신의 상식이 부정당하는 느낌을 받으니까 이미 자신이 갖고 있는 생각만이 정답이라고 믿고 오히려 진실을 거부하려 하죠. 이걸 다룬 연애학이 바로 레드필입니다. 레드필이라 해서 엄청나게 거창한 건 아닙니다. 그냥 영화의 매트릭스에서 따온 비유이며 진실을 거부하고 체제에 순응하는 사람들을 블루필이라 하고 진실을 깨달은 사람들을 레드필주의자라 이야기할 뿐이죠. 진실을 깨달았다면서 고작 한다는 행동이 여자랑 한번 자려고 여자를 수단화하거나 물건 취급하는 거라면 차라리 블루필의 세상에서 살아가는 게 훨씬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이 픽업 카페를 가보시면 생판 모르는 여성의 속옷을 사진으로 찍어서 오늘 이 여자랑 잔다면서 그 여자를 어떻게 꼬셨는지 공유하는 글들이 많습니다. 이걸 그쪽에서는 루틴이라 하는데 이 루틴들도 대체로 정형화되어 있어요. 결국 읽다 보면 하는 말들이 다 똑같습니다. 영어가 익숙지 않은 사람들이야 단어 의미를 하나하나 해석하고 한글이랑 다른 어순을 공부하면서 문장을 읽지 익숙한 사람들은 그냥 읽으면서 곧바로 이해하는 것처럼 연애 시작을 위한 기술도 경험을 쌓고 글을 읽다 보면 공식화되기 때문에 대체로 다른 말을 하고 있어도 다 통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저도 나름대로 포텐티아 채널에 이런 공식을 10개 정도의 영상으로 공개했죠. 대체로 할 수 있는 말은 거의 다 한 것 같고 단기적으로 2개 정도의 영상만 더 올리면 연애 시작을 위한 기술은 당분간은 다루지 않으려 합니다. 더 할 말도 없고 사실 대체로 시작을 위한 공식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디테일이나 핵심 하나 정도는 저도 먹고 살아야 하니까 강의에서만 알려드리지만 나머지는 이미 거의 다 알려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영상들을 보고도 여러분이 연애 시작이 안 된다면 제가 알려드린 내용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경험을 채우지 않았거나 영상을 제대로 안 보고 오해석했거나 지금 내 수준으로는 절대 만날 수 없는 이성에게 무의미한 도전을 하고 있을 겁니다. 이 세 케이스가 아니면 대체로 연애 시작을 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을 겁니다. 결국 중요한 건 관계 유지죠. 사랑을 시작하는 것은 공식을 이해하고 적당히 응용을 해서 답만 맞추면 누구나 도달할 수 있는 영역이지만 관계를 유지하고 사랑하는 능력은 쉽게 갖출 수 있는 능력이 아닐 뿐더러 뾰족한 정답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연애를 시작하기 위한 사랑의 기술과 연애를 유지하고 사랑을 하기 위한 사랑의 기술은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랑의 기술은 철저히 사랑을 하기 위한 기술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릭 프롬도 말머리 첫 문장에 편리한 지침을 기대하지 말라고 이야기한 거죠. 그런데 아마 이 첫 문장을 제대로 읽은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제가 독서법에 대한 강연도 옛날에 10번 이상 다녔는데 많은 분들이 책에서 핵심이 되는 문구를 쓱 넘겨 읽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제대로 흡수하기는커녕 나중에 필사한 내용도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명저는 서문, 이론을 설명하는 1010페이지 그리고 쓰여진 시대 배경 3가지를 알아야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고전을 읽을 때에도 마찬가지예요. 파리대왕 같은 책을 그냥 읽으면 당최 무슨 이야기인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러나 그 시대 배경과 작가가 담아놓은 상징성, 이런 걸 우의적 소설이라 하죠. 우의적 소설임을 이해하면 그 등장인물들의 역할이 간접적으로나마 이해되고 소설이 훨씬 더 재밌어질 거예요. 사랑의 기술을 여러분이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사랑의 기술이 책 제목이 왜 The Art of Loving인지 이해해야 돼요. 사랑의 기술이라면 테크닉이라는 단어를 써야 할 텐데 예술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죠. 여기에서의 아트는 예술뿐만 아니라 기술, 숙련이라는 뜻도 갖고 있습니다. 실제 의미를 따지면 숙련이라는 단어를 쓰는 게 더 알맞아요. 그런데 아마 사랑이 숙련이라는 제목으로 번역됐다면 사람들이 책을 별로 사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이 제목에는 약간의 마케팅이 곁든 거라 봐야 돼요. 우리가 명품이라 부르는 럭셔리도 사실은 직역하면 사치품이죠. 사랑은 왜 테크닉이 아니라 숙련이 결과물일까요? 편리한 기술을 얻으면 별다른 노력 없이도 쉽게 상대와 사랑할 수 있는데 사랑의 기술은 왜 그런 효율성과 편리함을 거부하면서까지 사랑이 평생 연습하고 훈련해야 하는 능력과도 같다 말했을까요? 그 이유를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머리말 두 번째 문장에서 에릭 프롬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사랑은 스스로 도달하는 성숙도와는 관계없이 누구나 쉽게 탐닉할 수 있는 감상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려는 것이 이 책의 의도이기 때문이다. 프롬은 성숙해야만 사랑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또 온 힘을 다해서 사랑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거기에 한 가지 덧붙이죠. 사랑한다는 것이 어렵다고 해서 이 어려움을 알아보고 사랑에 도달하는 조건들을 알아보는 일조차 삼가서는 안 된다. 여러분도 이 영상을 보고 여전히 사랑이 어려울 수 있어요. 아니, 어려울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다 해서 사랑하기 위해 내가 갖추어야 할 능력조차 알아보지 않으려 한다면 사랑은 고사하고 나 자신조차 제대로 돌보지 못할 거라 확신합니다. 이 세상에는 나 자신을 사랑하지 않고도 타인이 미움을 사고도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인간이라면 모두 더 잘 살고 싶어하며 더 나은 버전이 나를 기대하며 하루하루를 보냅니다. 그러니 사랑의 기술을 익히면 매 순간 여러분이 그 능력을 기르기 위해 노력하지 않는다 할지언정 적어도 삶의 어느 순간 이런 지혜들을 꺼내어 활용할 수는 있겠죠. 그래서 이 인문적이고 추상적인 내용들을 하나의 코드로 정리할 수만 있다면 아는 것이 힘이라는 말 맞다나 이런 명제들이 성립하게 될 것입니다. 1장 첫 페이지를 펴보시면 에릭 프롬이 우리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사랑은 기술인가? 아니면 운에 따라 누구나 겪게 되는 즐거운 감정인가? 사람들은 대체로 사랑이 즐거운 감정이라 믿고 있으며 사랑은 배워서 하는 게 아니랍니다. 이 책이 출판된 지 70년이 되었지만 지금도 대체로 그렇게 생각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프롬에 따르면 우리가 사랑에 대해 배워야 할 것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이유는 크게 셋이랍니다. 그리고 이 셋만 제대로 이해해도 소위 말하는 이상적인 연애를 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을 거예요. 첫 번째 오류는 사람들이 사랑의 문제를 사랑할 줄 아는 능력이 아니라 사랑받는 문제로 생각한다는 겁니다. 대체로 사랑의 기술을 읽은 분들은 이 문구가 가장 인상 깊었다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사랑을 할 때 보상 심리를 갖거나 받는 것에 집중하지 않고 주는 것에 집중해야겠다는 다짐을 해요. 하지만 이 다짐은 잘 지켜지지 않죠. 마치 새해에 올해부터는 정말 열심히 하겠다 이런 다짐을 하는 것과도 비슷해요. 이런 다짐이 대체로 잘 지켜지지 않는 이유는 인간은 주는 것보다 받는 것에 집중하게끔 디자인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인간은 타인에게 헌신을 하고 때로는 숭고한 희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타인을 도우려면 성숙하거나 영혼의 격이 높아야 되죠. 공헌감은 이들이 특권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본성은 일방적으로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지만 대체로 선한 특성은 타고나거나 성숙함을 통해 나중에 얻게 되는 것들입니다. 따라서 미성숙한 상태에서 사랑은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이라는 말을 들어도 그런 말은 자기개발적 문구와도 같이 우리의 심금을 울릴 뿐 실제 행동으로 이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사랑을 주려 해도 우리는 결국 주면서 이렇게 생각하게 될 겁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노력하는데 나만 사랑하고 있는가? 이런 생각들 때문에 대체로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 사랑하기를 택하는 대신 사랑스러워지기를 택한다고 합니다. 남자의 경우에는 사회적 지위를 높이고 권력을 쌓고 돈을 모으고 여자의 경우에는 외모를 가꾸는 것으로 말이죠. 이렇게 하면 적어도 내가 사랑하여 상처받을 가능성을 줄이고 상대방이 먼저 다가올 수 있을 테니까 보다 합리적인 사랑을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이 말은 단언컨대 틀린 말입니다. 이걸 제가 연애역학과 함께 두 가지 축으로 나누어 풀이해보도록 할게요. 우선 사랑의 기술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랑에 빠진 것, 연애의 기술, 사랑의 기술 이 세 가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사랑에 빠지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상대방을 계속 생각하고 연락하고 싶어하고 무엇이든 해주고 싶어하게 됩니다. 진화심리학자 데이비드 버스는 이런 상태를 사랑에 빠진 남녀가 공통적으로 하게 되는 4가지 행동으로 정의했죠. 상대를 실제 모습보다 더 좋게 보는 이상화, 상대방과 하나로 합의를 하려는 욕구, 상대방을 독점하고 또 헌신하고자 하는 욕구, 마지막으로 머릿속에 상대방이 계속 떠오르는 침습. 이런 사랑에 빠진 상태는 우리가 의도하지 않아도 하게 되는 본능이며 아무런 능력이나 훈련 없이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너무 사랑해서 상대방에게 공감해주고 위로해주고 물질적으로 정신적으로 헌신해주는 등의 행위는 사실 사랑이라는 거리가 어느 정도 있죠. 왜냐하면 사랑은 숙련을 통해 얻어지는 것이지 이런 감정으로 행하게 되는 것이 아니니까요. 그래서 대체로 이런 감정적인 헌신은 쌍방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아무리 헌신을 해도 상대방은 좋게 봐야 내 마음을 고맙다고만 하고 때로는 부담을 느끼고 더 나아가서는 극혐이라고까지 말하죠. 나는 감상에 젖어 상대방에게 진심인 순애보를 펼치지만 상대 입장에서는 그저 멀리하고 싶은 부담스러운 존재
먼지로만 인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미디어는 이런 오류를 제대로 짚어주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랑에 빠져 남녀가 하게 되는 행동들을 아름다운 것으로 포장하기 때문이죠. 드라마에 나오는 남주와 여주는 둘 다 매력적입니다. 같은 행동을 하더라도 그 남자가 잘생겼으니 외모가 개연성이 됩니다. 나는 솔로 일기에 나온 성악가 영호가 같은 행동을 한다 생각해보세요. 조롱거리가 될 겁니다. 그분은 누구보다도 진정성이 있었지만 그런 사실을 대중이 받아들이는 건 아니니까. 같은 이유로 내가 상대방에게 잘해줬다가 차이면 대부분은 자신의 외모와 능력을 탓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것이 아닌 사랑받기 위해 매력을 갖추는 데에만 투자를 하죠. 그러나 이렇게 해서는 연애를 위한 기술만을 익힐 뿐 사랑의 기술을 익힐 수는 없습니다. 사랑의 기술은 사랑받기 위해 내 매력을 기르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인 태도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이런 능동적인 태도는 대체로 능이백숙과도 같은 거죠. 설렘이 없고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잔잔한 세로토닌적 행복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도파민적 행복을 추구하고 특히나 현대처럼 연애를 대체할 수 있는 도파민적 요소가 넘쳐나는 세상에서는 연애를 하기 위해 더 큰 자극이 필요합니다. 집에서 즐기는 게임, 드라마 등은 어느 정도 비용만 지불하면 긍정적인 감정을 계속해서 느낄 수 있는데 연애는 그보다 돈도 시간도 감정도 더 써야 하지만 리턴값이 불분명하니 합리적인 관점에서 시도조차 하지 않는 편이 낫다고 느껴지는 거죠. 지금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합리적인 세상에 살고 있으니까 반대로 사랑받기 위해 매력을 굳이 기르지 않아도 연애를 시작할 수 있었던 사람들은 대체로 연애 경험을 사랑의 숙련으로 착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태생적으로 외모가 뛰어나거나 외모가 뛰어나지 않아도 환경적으로 연애가 쉬울 수밖에 없었던 이들은 별다른 노력을 들이지 않아도 관계를 시작하는 것이 그리 어렵지 않겠죠. 사실 이들도 연애를 배우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다만 명시적으로 배우지 않고 암묵적으로 학습했을 뿐이죠. 이들은 책이나 강의가 아니라 환경에 의해 연애를 배운 겁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스스로 연애를 배우지 않아도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라 말하며 연애를 배우는 것을 조롱하고 그런 걸 왜 책으로 배우냐고 하죠. 자신이 암묵적인 학습 경로를 보편적인 인간이 본능으로 착각한 것이니 그렇게 이들은 대체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냥 적당히 만나면서 부딪혀보고 깨지면 되지 글로 배우는 건 하나도 의미가 없다. 하지만 아니죠. 일반적으로 20대 초반에 깨지면서 몇 년간 서서히 학습한 것을 30대가 똑같이 겪게 되면 훨씬 더 어려울 것입니다. 우선 나와 연애 레벨이 비슷한 20대 초반과 현실적으로 연애하는 것이 쉽지도 않을 뿐더러 비슷한 나이대 사람들은 이미 나의 이런 미숙함을 보면 이성적으로 느끼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배워서 이 과정을 압축해야만 합니다. 다만 이런 인식이 올바르게 형성되어 있지 않아서 사람들이 기회를 놓칠 뿐이죠. 이런 문제가 모두 연애 경험을 사랑의 기술을 이해한 것으로 착각하여 발생하는 오류입니다. 매력적인 이성이 되기 위해서는 상대의 신호를 잘 읽고 분위기를 형성하고 자신을 매력적으로 표현할 줄 알면 됩니다. 이런 피드백은 비교적 빠르고 명확합니다. 또 몇 번의 경험만 쌓으면 대체로 자신만의 공식이 정립되기 때문에 무난하게 연애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의 능력은 피드백이 높고 굉장히 모호하죠. 상대방이 내가 기대한 것과 다를 때 어떻게 행동하는지, 갈등이 생겼을 때 화를 내거나 회피하지는 않는지, 설렘이 끝나는 시기에 이런 감정을 어떻게 해결하는지, 자신이 결핍을 상대에게 투사하지 않는지 이런 요소들은 관계가 상당히 진행된 후에야 드러납니다. 그래서 연애 경험이 많다 해서 모두가 사랑에 필요한 능력을 갖출 수 있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연애를 몇 번 해봤고 예쁘고 잘생긴 사람과 오래도록 한다 해서 무조건 사랑을 잘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이러한 오해가 길어지거나 내가 직접 경험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런 지표들을 사랑의 능력이라 착각하게 되면 대체로 30대가 되어 문제가 불거지게 됩니다. 20대에는 한창 호르몬이 왕성하기 때문에 새로운 만남 자체가 강한 자극이 되기도 하고 이성과의 접점이 비교적 많기 때문에 끌리는 감정만으로도 현실적인 문제를 생각하지 않고 관계가 발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현실적인 문제를 따지게 되고 이전 관계에서 받은 상처와 피로도가 쌓이면 새로운 사람에게 드리는 시간과 감정의 기회비용도 커지게 되죠. 그래서 보통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이제는 현실적으로 따질 게 많다. 연애를 할 에너지가 없다. 다시 누구를 진심으로 좋아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하지만 이들은 사랑에 지친 것이 아니라 사랑이라 착각했던 반복적인 감정 소모에 지쳤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현실주의는 성숙의 결과일 수도 있지만 때로는 상처를 피하기 위한 방어기제일 가능성도 있는 거죠. 에리 프롬은 우리가 사랑을 배우지 않아도 된다 생각하는 두 번째 이유를 대상의 문제로 이야기합니다. 즉 사랑하는 것은 쉬운 것이고 우리는 그저 사랑에 적합한 올바른 대상을 찾기 어려울 뿐이라 하죠. 아무나 만나고 싶지는 않으니까 더 좋은 상대를 물색하게 되고 이상형 조건을 더 꼼꼼히 적습니다. 내 이상형 조건에 부합하는 사람을 만나면 내가 가진 결핍을 그 사람이 충족시켜 줄 것이고 또 드라마 남주인공, 여주인공처럼 이상적인 사랑을 할 수 있을 테니까. 하지만 단언컨대 그런 사랑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운이 좋아 관계의 시작까지 갈 수는 있어도 결국 사람은 다 자신의 수준에 맞는 상대를 만나게 됩니다. 사랑에서 유일한 한 가지 진리가 있다면 사람은 모두 자신이 수준에 맞는 짝을 만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훌륭한 대상을 찾아도 내가 그 훌륭한 대상에 부합한 상대가 아니면 관계를 결코 오래도록 유지할 수 없습니다. 나는 매 순간 훌륭한 내가 아닌 무언가를 연기해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사랑에 필요한 능력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뛰어난 대상을 만나 내 모든 부족함을 그 사람이 메워줄 것이라는 기대를 버려야 합니다. 좋은 상대를 만나기 위해서는 내가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 장르는 워낙 중요하고 또 할 말도 많아서 다음 영상으로 보다 자세히 설명해 드리려 합니다. 마지막은 사랑을 하게 되는 최초의 경험과 사랑에 머물러 있는 상태를 혼동하는 것이랍니다. 누구나 사랑에 빠지게 되면 말 그대로 늪에 빠지듯이 이성적인 판단을 하지 못합니다. 실제 상대방의 모습보다 내가 상상하는 이상적인 모습을 실제 존재하는 상대방의 외형에 집어넣죠. 눈으로는 상대를 보는 듯 하지만 생각으로는 이미 상대방이 아닌 내가 비전의 환상을 보고 있는 겁니다. 분석 심리학에서는 이런 심리작용을 투사라 하죠. 그런데 이런 투사 현상은 이미 수천 년 전 철학이 처음 생겨날 즈음에도 있던 개념입니다. 다만 인간 본성이 변화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여러분이 고대 철학을 공부하다 보면 인간 세상사 벌어지는 거의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이 전부 담겨 있습니다. 다만 그런 해답이 실천까지 이어지지 않는 이유는 인간이 편리함을 추구하는 본성과 거리가 멀고 오래도록 훈련해야 하는 영역이기 때문이죠. 제가 이 훈련까지 대신해 드릴 순 없지만 그래도 동서양의 고전이 어떤 지혜를 전하를 했는지는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불교에서는 대체로 이런 모습을 변계 소집성이라 말했습니다. 용어가 조금 어렵죠. 변계는 마음이 두루 헤아리고 분별한다는 뜻이고 소집은 그렇게 분별에 맞는 것을 실제라고 붙잡는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상대방이 나를 바라보고 있으면 또 내가 평소에 즐겨하는 소설책을 들고 있었다 가정해보죠. 그럼 사실은 상대방이 나를 봤다는 것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책을 들고 있었다는 사실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은 이렇게 생각하게 되죠. 이 사람은 나와 본질적으로 통한다. 이 사람은 다른 사람과는 다르다. 이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이때까지 내가 실패했던 거구나. 이렇게 우리의 마음은 실제로 관찰한 단순한 몇 가지 현상을 근거로 상대방을 판단합니다. 이런 해석은 사실 우리가 마음속에서 만들어낸 것임에 불과한데 처음부터 상대가 가진 본질이라 착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실제 사람에게 집착하는 것보다 그 사람 위에 더 씌워진 관념적인 인물에게 집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대상이 내가 생각한 관념과 실제로 다른 행동을 하게 되면 쉽게 실망하게 되죠. 이걸 크게 연애와 연결하게 되면 세 가지 통찰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무상한 것을 영원하다고 봅니다. 나는 상대방을 잘 알지 못하기에 모르는 부분을 기대하고 환상하지만 대체로 이 환상은 사랑의 본질과도 연결됩니다. 그러니 나는 그 사람이 아직 보여준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이미 그 사람이 그런 본성을 가졌다 착각하게 돼요. 그래서 설렘이 줄어들면 사랑이 변했다고 생각합니다. 유명한 대사가 있죠. 사랑이 어떻게 변하니? 하지만 사실은 사랑이 변한 게 아닙니다. 최초의 경험을 유지되는 사랑이라 착각한 것뿐이죠. 이 대사를 연기한 배우 이름도 유지태죠. 둘째로 우리는 무아인 것을 자아와 소유물로 봅니다. 이 사람은 내 전부다. 이 관계가 곧 나의 가치다. 상대방을 소유했다는 사실만으로 내 정체성이 흔들리고 하나하나 영향받게 되면 진정으로 내가 그것을 소유했다 말할 수 있을까요? 올바르게 관계 맺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소유물로 착각하지 않고 상대방의 존재 자체를 긍정해야 합니다. 내 입맛대로 상대를 바꾸기 위해 집착하고 통제하는 것은 사랑을 모르는 이들이 상대방을 소유하기 위해 본능적으로 하게 되는 행동들이지만 실제로는 상대방을 멀리 떠나가게 하죠. 상대방과 함께하고 싶다면 상대방에게 압력을 가하지 않아도 상대방이 저절로 내 곁에 머물게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연애적으로 비유를 하면 남자는 자신이 세계관의 여자를 초대할 수 있어야겠고 여자는 남자에게 좋은 안식처를 제공해 줘야겠죠. 마지막은 우리가 대상의 한계를 지우고 보고 싶은 대로만 본다는 겁니다. 보통 사랑에 빠지면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고 내가 얻고 싶은 정보만 선별적으로 보게 되죠. 그래서 관계를 시작하게 되면 사실은 상대방이 안 좋은 면을 눈 가리고 아웅했을 뿐인데 뒤늦게 뉘우치고 고통받고 그 고통을 없애기 위해 또 상대방을 나의 소유물로 만들기 위한 미숙한 방식을 반복하게 됩니다. 사랑에 빠지면 우리는 대체로 상대방이 장점을 확대하고 단점을 축소하죠. 무례함을 솔직함으로 포장하고 무관심을 신중함으로 포장하며 불안정함을 자유로운 영혼으로 포장합니다. 내가 만들어낸 환상을 지키기 위해서 정보를 선택적으로 받아들이고 또 긍정적인 방향으로만 해석하는 것이죠. 그래서 올바른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상대방이 내가 생각한 완벽함을 지니지는 않았음을 이해해야 합니다. 불완전한 모습을 마주했을 때 나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가 미리 생각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대체로 우리는 경험을 하며 나와 안 맞는 특성을 상대방이 지니면 내가 원하는 대로 바꾸려고 하거나 서로 맞춰가는 타협의 과정을 거칩니다. 그리고 그 경험이 굉장한 스트레스를 주면 이후에는 그런 사람을 만나려고 하지 않죠. 전남친 중첩론 이런 게 생기는 겁니다. 그치만 그렇게 조건을 하나하나 쌓아 올리다 보면 결국 더 나은 대상을 만나려 하게 되고 진정한 사랑으로부터는 멀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는 한번 진지하게 숙고해보는 겁니다. 주변 사람들이 말하는 걸러야 하는 특성, 내가 경험한 것 이런 것들을 모두 내려놓고 내가 품을 수 있는 역량,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것, 용인할 수 없는 것 이것들을 하나하나 정리해보는 거죠. 이 과정이 굉장히 중요해요. 짧게는 몇 달에서 길게는 몇 년 동안 겪을 수 있는 시행착오를 글을 적는 과정을 통해 며칠로 단축하는 겁니다.
조금 부연 설명을 하자면 금강경에 이런 말이 있어요. 범소유상 계시여망 약견재장비상 즉견열애. 제가 불교에서 가장 좋아하는 말인데, 모든 형상이 있는 것은 모두가 허망하니 모든 형상이 본래 형상이 아닌 것을 알면 진실한 모습을 보게 된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앞의 말과 모두 통하죠.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려 해야지 내가 원하는 대로 바라봐서 함부로 기대하고 함부로 욕망하다 나중에 실망하지 말란 뜻입니다. 모든 고통은 나한테서 비롯되고 고통이 나를 붙잡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고통을 붙잡는 것이죠. 이 개념이 불교의 핵심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보는 영상, 어떤 물체나 사람 등은 내가 붙이는 이미지, 개념, 고정된 정체성에 의해 만들어집니다. 즉 나는 상대방을 조금밖에 모르면서도 고정관념과 내 생각과 판단에 의해 그 사람을 속단하게 되죠. 제가 관상론자들을 싫어하는 것도 그 때문이에요. 저는 실제로 제대로 된 관상가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인터넷에 매번 관상은 과학이라면서 뒤늦게 나쁜 행동을 한 사람들한테 내 이럴 줄 알았다, 관상이 처음부터 쎄했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을 두고 독립운동가들이랑 친일파 얼굴 1000명 무작위로 나열하고 맞춰보라 하고 싶어요. 과연 몇 명이나 맞출 수 있을지. 그냥 자신이 만들어낸 상이나 고정관념으로 빚어낸 편견이면서 의견의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과학이라 말하는 그런 종자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허망은 모든 게 의미 없다, 거짓이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실체가 있다고 믿지만 실제로는 조건에 따라 생겨났다 사라지는 것으로 의미하죠. 마치 양자역학과도 같이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상대방이 어떤 특성을 갖고 있으면 내가 어떤 행동을 해도 그 사람이 내 곁에 남아줄 것이라 착각하고, 또 그 사람은 언제나 내가 가진 기대를 충족해 줄 것이라 착각하지만 실제로는 가변한다는 겁니다. 내가 사랑을 위해 충분한 능력을 갖추지 않으면 상대방이 변할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그것은 실제로 상대방이 변한 것이 아니라 내가 변해서 상대방이 다른 특성을 끄집어낸 것뿐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상황에서는 관계가 틀어지면 둘 모두에게 지분이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사회가 용납할 수 없는 행동, 가령 폭력을 저지른다거나 바람을 피운다거나 하면 대체로 내 잘못은 묵인된 채 모두 상대방이 탓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올바른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탓으로부터 어느 정도는 거리를 둘 수 있어야 해요. 요즘 연애 시장을 보면 대체로 정답을 찾으려 하는 것 같아요. 데이트 비용은 어떻게 나눠야 하고, 상대방이 연락을 안 하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 논의하고, 둘 사이의 문제를 보편 다수에게 전달해서 상대방을 악마화하고, 이런 행동들은 모두 사랑하기 위한 행동이 아니라 사랑받기 위한 행동이자 미숙한 사랑이 증표와도 같습니다. 데이트 비용 그거 답으로 정해놓는 게 뭐가 중요해요? 서로의 상황이 있고 처지가 있는데,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사랑하기도 모자랄 판에 그거 하나하나 따지면서 인터넷에 글 쓰고 내 연인을 욕해서 남는 게 뭐가? 상대방이 잘못했다고요? 축하드립니다. 이제 상대방이 잘못했다고 당당하게 말하고 상대방을 더 잘 통제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상대방이 떠나가면 회피형이고 똥차라 할 건가요? 상대의 단점은 두 사람이 해결해야 할 현실이지 심판대에 올려놓을 그런 보편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이런 문제를 통해서 사람들이 둘이 대체 왜 만나냐? 너가 아깝다, 이런 말을 하면 더 좋은 대안으로 사람을 물건 취급하듯 교체하는데, 이런 태도로는 절대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없죠. 과거에는 대체로 소셜 내에서 사람들을 만났기 때문에 지지고 볶고 싸우면서 만남을 지속했지만, 요즘은 SNS에 접속하기만 해도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과 소통하고 곧바로 대안을 물색할 수 있습니다. 결국 사랑의 능력을 갖추려 하는 대신 나에 대한 매력을 갖고 더 좋은 대상만을 만나려 하고, 그 대상이 내 모든 결핍을 안아줄 수 있다고 착각하면 성숙한 사랑을 하지 못합니다. 고대 서양 철학에서도 비슷한 말이 있죠. 플라톤이 향년에서 에로스는 기본적으로 결핍에서 발생하는 욕망입니다. 인간은 이미 가진 것을 욕망하지 않고 자신에게 없다고 느끼는 것들을 욕망합니다. 그리고 그런 욕망을 타인에게서 찾죠. 자유롭지 못한 사람은 자유로운 사람에게 빠지고, 자신감이 부족한 사람은 확신에 찬 사람에 빠지며, 늘 안정적인 삶만을 선택하는 사람은 도전적이고 자신의 세계가 분명한 사람에게 사랑에 빠집니다. 노트북에서 부잣집 딸인 엘리가 노아에게 빠지는 것은 그렇기에 개인적인 사랑의 형태가 아니라 보편적으로 여성이 빠져들 수밖에 없는 남성의 특성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사랑에 빠져들게 되면 한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만약 내가 안정감을 원하면 내가 사랑의 능력으로서 안정감을 갖추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데, 실상은 안정감을 갖춘 상대방을 원하게 되죠. 내 결핍을 극복하려 하지 않고 그 결핍을 메워줄 상대방만을 찾아다니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결핍은 구멍과도 같아요. 메우려 하면 할수록 점점 더 커지게 되죠. 그래서 분석심리학에서도 이런 내면에 깃들어 있는 결핍을 통합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안정감을 갖지 못했다 해서 안정감을 가진 사람을 만나는 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안정감을 그 사람에게서만 얻으려 하고 나 스스로 안정감을 가지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는 것은 경계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런 예시가 가장 잘 나타난 게 애착 유형이 아닐까 합니다. 불안형이나 회피형이 원래 안정형을 만나면 안정형이 불안형이나 회피형이 되지 않고, 불안형과 회피형이 점차 안정형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보통 반대로 알고 있죠. 불안형이 회피형 제조기고 회피형은 불안형 제조기라. 물론 이런 애착 유형은 스펙트럼 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극심한 불안형이 라이트한 회피가 껴있는 안정형과 만나게 되면 실제로 안정형이 회피형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보다 건설적인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회피형을 걸으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태도를 취하고 어떤 사람이 될지 더 집중해보라는 겁니다.
최근에 제가 좋은 독서 모임에 참여하게 되었는데 주제가 사랑이었고 이 책으로 발표를 하게 됐어요. 이 독서 모임이 발제문도 좋고 구성원도 모두 훌륭해서 저도 많이 배웠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들 투사하지 않고 경계 소집성 하지 않는 것들을 이야기하니 한 분이 질문을 주시더라고요. 투사는 나쁜 것인가? 투사가 본성적인 것이라면 인간이 투사로부터 진정 자유로울 수 있는가? 여기에 저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하게 되면 그 생각이나 행동에는 모두 이유가 있습니다. 투사라는 것은 번식을 위해, 즉 유전자를 복제하기 위해 만들어진 심리 기제의 일종이에요. 다만 이 심리 기제가 현대에 와서 오작동을 하는 경우가 많죠. 그걸 클루지라 하는데 이 유전자의 오작동은 과거 우리의 생존력과 번식력을 높여줬지만 지금은 때때로 부작용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투사하는 것은 부작용이 있을 뿐 여전히 우리에게 필요한 기제예요. 우리가 사랑에 잘 빠지지 않고 그 사람이 아무리 매력적이고 사랑스러운 외모를 가졌다 해도 투사하지 않는다면 사랑이 시작에 필요한 장벽이 훨씬 더 두터워질 겁니다. 그러면 역으로 사랑을 하기 위한 대상 자체가 없어져 버리는 상황이 나타날 수도 있겠죠. 다만 모든 것은 균형이 중요한데 대체로 모든 문화권에서 이런 균형이 많이 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라도 기본적으로 투사하는 나를 알아차리려는 태도가 필요한 거죠. 처음에는 당연히 이게 잘 안 될 겁니다. 아무리 내가 이론으로 익혀도 실천하지 않으면 감정의 무게를 감당할 수 없어요. 감정의 무게는 직접 겪어야만 이해할 수 있고 그때 드는 생각들은 이런 이론들과 아마 정반대일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이상적인 형태의 사랑을 알아도 똥볼도 차고 고통도 겪으면서 성장해야 합니다. 모든 성장의 고통이 필연적인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사랑을 배우고 학습하는 과정에서 고통 없이 성장할 수 있다는 생각은 굉장히 오만한 생각이에요. 나의 미숙함을 경험하고 또 미숙한 나를 돌아보면서 사랑 앞에서 내가 이렇게까지 찌질해지고 무가치해 보일 수 있구나라는 것도 깨닫고 올바른 성숙한 관념과 지금 나의 미숙함으로부터 비롯되는 생각을 통합할 수 있어야 합니다. 통합이 이루어지면 그 다음부터는 투사를 조금 벗어내고 균형을 찾은 채로 원만한 연애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레 겁을 먹지 마시고 직접 경험하시면서 제가 말씀드린 의미를 쫓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미 연애 경험이 많으신 분들은 이런 투사로부터는 어느 정도 자유로울 겁니다. 다만 투사로부터 자유로움과 동시에 스스로 순수함을 잃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감정의 크기가 줄어들고 어떤 특별한 대상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내가 그런 대상을 마음속에서 형상화하고 있었다는 걸 알기에 다 똑같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남자들 다 똑같다, 여자들 다 똑같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딱 그렇게 생각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런 감정의 크기만이 사랑이 아님을 오늘 알아봤잖아요. 감정이랑 사랑을 동일시하는 오류지 사랑은 감정보다 훨씬 더 폭넓은 개념입니다. 특별함은 내가 그리는 이상적인 모습을 가진 미지의 존재가 내 앞에 나타나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는 평범한 행인으로 느껴질 법한 그 사람이 나에게 다른 의미로 다가오는 거예요. 조금 더 정확히 말하자면 특별함은 피그말리온처럼 만들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상대방과 함께하며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같은 곳을 방문해도 누군가는 평범하게 느끼고 누군가는 특별한 경험을 했다고 느끼듯 그 사람과 어떤 특별한 경험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과 하는 경험을 내가 오랜 시간 함께하면서 특별하게 느낄 수 있는 것이 사랑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랑은 사랑할 능력을 갖추어야만 얻을 수 있는 특권과도 같습니다. 그만큼 사랑은 어렵지만 어려운 만큼 가치 있고 도전할 만한 영역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사랑에는 정답이 없다고 이야기했지만 사실 사랑에도 정답이 있습니다. 영상을 후반부까지만 보신 분들께 알려드리는 이스터에그 같은 건데 사랑의 정답은 서술형에 가깝습니다. 연애를 시작하기 위한 기술은 단답형이나 객관식 정답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사랑은 서술형이에요. 그래서 능력을 기르고 꾸준히 배움이 자세로 임하기만 하면 자신이 써내려가는 모든 이야기가 정답이 됩니다. 가장 주의해야 할 건 타인이 정해주는 기준이 정답인 것냥 행동하는 겁니다. 이번에 모쏠연투 애프터 서비스가 나왔는데 연애고사 파트에서 여자친구가 화난 이유를 모두 서술하라면서 문제를 하나 냈어. 뭐 생일이랑 1주년을 같이 챙기고 분위기 좋은 레스토랑에서 사랑한다 말하고 다 먹고 나왔는데 여자친구가 피곤하다 해서 일찍 헤어졌대. 그리고 다음날 여자친구가 화를 냈는데 여기서 여자가 화난 이유는?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게 미디어에 나와 있는 가장 쓰레기 같은 콘텐츠라 생각합니다. 제가 영상 초반부에 남자들이 정확히 반대로 알고 있다 했잖아요. 연애를 시작하기 위한 기술에는 정답이 있고 사랑의 기술에는 정답이 없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런 보편적인 연애의 형태를 만들고 이런 연애가 굉장히 건전하고 또 바람직하다고 착각하고 있고 그걸 남자들한테 지속적으로 주입시킵니다. 생일이랑 1주년을 같이 챙기고 선물 안 주고 피곤하다 말하는데 안 잡고 이런 식으로 정답을 유추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이게 과연 사랑일까요? 연애를 하면 연락을 매번 꼬박꼬박 해야 하고 술을 마냥 마시러 가면 무조건 1시간마다 연락해야 하고 잘못한 게 있으면 이유는 모르지만 일단 무조건 사과를 해야 하고 남자가 더 좋아해야 연애를 오래 할 수 있고 또 여자가 행복하고 이렇게 답을 정해놓고 하는 연애는 프로파간다에 지나지 않습니다. 정확히 그런 형태의 연애를 제가 한 적이 몇 번 있는데 저는 이렇게 여성들이 원하는 모든 것들을 맞춰주면서 연애를 했는데 양측 모두 만족도가 낮았습니다. 저는 신경 써야 할 게 너무 많아서 행복은 했지만 항상 긴장 상태로 살았고 여자친구는 막상 그 모든 것을 받고 긍정적인 감정을 느꼈는데 오히려 제가 남자로 보이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이런 형태는 그냥 대중에게 선전되어 있는 미숙한 형태의 연애일 뿐 결코 정답이 될 수 없습니다. 성숙함은 상호 존중을 전제로 하고 개인성을 전제로 해요. 그러니 연락이든 이성 문제든 갈등 해결 방식이든 이런 것들은 개개인이 성향에서 비롯되는 거지 절대 결정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애초에 여자들은 자기가 뭘 원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당연히 바라는 것들을 나열하라 하면 대체로 긍정적인 감정을 느끼게 해주는 것들, 도덕에 수렴된 것들만 말하게 됩니다. 연락을 안 해주면 불안하고 이성 문제가 생기면 내가 상대를 수용하지 못하니까 통제하려는 거죠. 물론 일부러 연락을 해주지 말고 여사친들을 만나고 다니라는 건 아닙니다. 다만 내가 뭘 하고 있는지는 적어도 알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내가 사랑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여자친구랑 섹스를 하기 위해서 비위를 맞춰주고 있는지. 괜히 미성숙한 남자들이 업소에 간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결국 둘 다 바뀌어야 할 문제예요. 서로가 제대로 된 사랑이라는 걸 하고 싶으면 적어도 잘 짜여진 대본을 읽는 게 아니라 내 주관이 또렷해야죠.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이 하는 사랑이 모두 정답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사랑의 기술 188페이지 중 18페이지까지 알아봤습니다. 사실 여기까지도 할 말이 더 많은데 줄이고 지우고 수정해서 이 정도 분량이 나왔네요. 오늘 제가 당연히 사랑하기 위한 능력이 전부를 이야기한 것은 아닙니다. 극히 일부고요. 다른 영상에서 사랑의 기술을 이렇게 직접적으로 소개하면서 내용을 전개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다만 사랑에 필요한 능력, 또 관계 유지를 위한 여러 인사이트는 앞으로 다른 책과 개념을 통해 하나씩 코딩해 보려 합니다. 별개로 이 책을 통해 여러분이 제가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리지 않았던 사랑의 기술을 하나씩 학습하고 또 제가 독서하는 방식대로 조금 더 촘촘히 여러분이 경험에 빗대어 최대한 많은 인사이트를 뽑으셨으면 합니다. 내용이 조금 어렵다면 박창국 교수님이 집필한 LA 프롬인 사랑의 기술을 읽기 책을 같이 읽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본인의 의견보다는 사랑의 기술을 읽기 쉽게 풀이해준 책에 가깝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렸듯 연애 시작을 위한 기술은 이미 제가 업로드한 영상을 참고하셔도 되고 카페에 무료 칼럼이 다 있습니다. 그걸 보시면 연애 시작은 쉬워질 거예요. 고정 댓글에 남겨놓을게요. 당연히 노력은 하셔야 됩니다. 글만 읽는다 해서 바로 매력적인 남자가 되는 건 아니에요. 개인적으로 추천드리는 방법은 연애 시작을 위한 시리즈가 총 4개 있습니다. 모소라케론, 연애 초보를 위한 칼럼 이론편, 실전편, 그리고 지금 연재하는 연애 시작을 위한 칼럼 이렇게 있는데 겹치는 내용 당연히 있어요. 그래도 매번 디테일이나 실전적인 예시를 추가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읽으시고 빈틈을 영상으로 채우면서 도식화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도식화를 해보시고 이후 단계로 나아가시면 앞으로 제가 관계유지나 이런 사랑에 관한 이야기들을 많이 올릴 예정이니까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 좋은 사람 만나는 법으로 돌아오도록 할게요.